네, 이 서양 철학 파트는요, 사실 법학이라는 게 처음에 시작을 놓고 보면은 철학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학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우리가 그 계명이라는 것들을 보면 그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법학의 뿌리라고도 볼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과 철학과 법학이 원래는 하나로 합쳐져서 갔던 영역이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이 독립해 나오고 그 철학에서부터 또 법학이 독립을 해서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법철학이라는 영역이 생겨나게 되고 그 법철학이라는 영역에서 다루는 많은 태제들이 사실은 이 철학, 서양 철학의 이 태제들을 많이 또 닮아 있는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법학 파트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이 이야기는 사실 법학 파트에서 이야기하는 자연법 사상과 법실증주의에 그대로 거의 1대1로 매치가 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서로 이제 통하고 있고 또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정치학 이런 부분은 우리 언어 이해 문제라던가 아니면 논술 문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포스트리트의 면접의 제시문까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이 법학적 주제들과 다 좀 엮여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로스쿨 과정이 생기기 전에는 법과대학 시절에 4년제로 되어 있으면 저학년 때,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까지 이 부분들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법학이라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그마틱 법학이라 그래서 헌법, 민법, 형법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데 로스쿨 과정이 생기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그 학부 시절로 넘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 시절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들어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리트나 포스트리트에서 테스트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로스쿨 들어가고 나서도 기초법학 수업들이 있지만 거의 폐강이 납니다. 왜냐하면 도그마틱 법학만 하기에도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런 기초법학에 해당되는 교양적인 수준의 내용들은 가장 이게 많이 평가받는 때가 이제 면접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에서도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이 언어의 지문들에서 조금 이렇게 녹아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좀 테스트하는 유형으로 이렇게 출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학부 때 했어야 되는 것으로 이제 넘겨진 것 같아요. 3년이라는 시간에 그 도그마틱 법학 다 배우고 사례 그 실무까지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대신 로스쿨 준비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좀 착실하게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크게 봤을 때 서양 철학은 세 가지 계열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철학 때까지는 이 상대주의 계열과 절대주의 계열이 나눠져서 발전을 했고 이제 근대 철학에 와서 칸트와 헤겔이 등장하면서 이제 관념론이 이 둘을 통합을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생철학 이후로는 현대철학 계열이죠. 이 계열은 이 관념론 이후에 그 전통적인 이원적 발달 체계가 붕괴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철학적 방법론 및 사유 체계가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고 어느 하나의 유파로 정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학의 현대 철학의 형태의 지문이 나오면 어느 한쪽으로 좀 몰아서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그 개별적인 철학에 대한 내용들, 그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좀 이해를 하면서 지문을 분석하고 문제를 풀이해야 되는 이런 유형으로 좀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표에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쫓아가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중에서 여기 그 교부 철학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토아 학파는 이 기독교랑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이쪽 계열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면 종교와 관련된 거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동양 철학 쪽에서 불교는 약간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가끔 나올 때가 있긴 했는데 이제 불교가 전면으로 나오는 경우는 잘 없었고 이제 그냥 조금 이제 다른 데랑 섞여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나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철학은 제가 조금 다루긴 할 텐데 기독교 철학까지는 다룰 필요가 없어서 이 부분은 다루지 않고 지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서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그 그리스 사회에 처음에 등장했던 철학자들은 이제 이 소피스트들이죠. 그리스는 이제
그리스는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이 많은 폴리스들이 이 민주주의를 하는 그런 국가였죠. 원래부터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민주정화된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의 이 군대는 이 팔랑크스라 그래서 이 중장 보병들이 이 삼각형 형태로, 여러분들 그 영화 트로이 같은 데 나오면 나오듯이 이 삼각형 형태로 방패를 들고 창을 이렇게 내미는 방식의 이 팔랑크스 형태의 이 중장 보병이 중심이 되는 군대였습니다. 근데 이 팔랑크스에 참여하는, 이 중장 보병 군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 시민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군대에 가는 그리스 시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권력을 주지 않으니 이 그리스 시민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나섰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는 이 민주정의라는 것을 인류 최초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민주정은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법학 파트에서도 한 번쯤 설명을 할 일이 있겠지만 바로 직접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직접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시민들이 모두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서 다뤄지게 됩니다.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추첨식을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 이 추첨식이란 무엇이냐? 모든 임기가 1년인데요. 이 1년짜리 임기에 직함을 두고 모든 그리스 시민이 모여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위치가 되는 집정관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 아주 최말단의 경비나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추첨을 해요. 그래서 운 좋게 뽑히면 대통령 위치에 집정관이 되는 거고, 언젠가 내가 뽑힐 수도 있는 거죠. 일종의 이런 식으로 추첨식으로 운영이 됐던 게 그리스 민주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 이 폴리스에 존재하는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이 시민들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을 발전시키죠. 이와 같은 그리스의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을 우리가 헬레니즘 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헬레니즘 사조에 따라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다뤄져요. 이 그리스 때 그 이오니아 학파에 속하는 그 과학자 중에 한 명인 돌턴이 이 원자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원자론이 사실 지금 화학에서 얘기하는 그 원자에 대한 이야기의 첫 발상이었거든요. 이게 왜 생겨나게 되냐면 이 폴리스에 존재하는 이 시민들 한 명 한 명의 그것을 이제 자연과학에 적용을 해서, 그게 이제 자연의 형태에서도 그런 시민들과 같은 존재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존재를 원자라고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헬레니즘적인 생각이 당시 신학, 철학, 역사, 자연과학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 굉장히 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학을 보면 그리스 신화학에 나오는 신들은 전부 사람이죠.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안 죽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 신들의 특징은 뭐 하나 신성성 같은 게 없어요. 특별함도 없고 그냥 사람이랑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질투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사랑하고 증오하고 다 하고 살아요. 근데 안 죽죠. 그거 하나가 차이인 거죠. 이게 그래서 그리스는 정말 사람 그 자체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에서 시작한 또 하나의 우리 인류가 이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긴 했지만 바로 올림픽이죠. 이 올림픽도 그 사람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이 기리는 스포츠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리스가 얘기하는 이 사람은 모두 남자기 때문에 남자입니다. 그리스의 시민, 그리스의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남자 시민이에요. 이 전쟁에 나가는 이 팔랑크스에 참여하는 남자 시민들이라서 남자의 육체를 가장 아름답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리스의 올림픽에는, 그 고대 올림픽에는 여자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들은 관객으로도 들어올 수 없었고 선수로도 뛸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남자들끼리만 모여서 남자들이 다 나체로 경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들의 나체의 육체의 그 근육의 모양과 그것을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그 남자의 나체의 육체를, 가장 아름다운 육체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비율을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비율이 가장 아름다운 비율로 만들어낸 게 나중에 예술미학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게 바로 황금비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 시대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중심은 바로 남자,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 사상의 핵심이죠. 소피스트 철학도 여기서부터 탄생을 하게 돼요. 이 소피스트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말에 들어가는 거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라는 아주 이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이든 이로운 것은 옳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되는 거고요. 이 인간이라는 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절대적인 사상을 발전시킨 게 아니라 그 인간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면 어떤 것이든 그거를 말을 만들어내서 정당화하면 그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이 소피스트의 변론술에서부터 우리 변호사들의 변론술이 시작됐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소피스트의 이런 궤변들이나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그리스를 완전히 휩쓸고 다녔죠. 그런데 이런 사회였던 그리스에 갑자기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분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인간은 만물의 촉도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걸 상대주의적으로 이해하고 모든 거를 그때그때 이해관계나 이익으로만 판단하는 이 소피스트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특징은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알미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지죠. 알을 강조를 하고 이 지는 우리가 무언가를 그 지혜가 일종의 진리죠.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지는 안다는 것의 의미는 반드시 그걸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지행 합일설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어떤 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라는 의미는 이걸 무조건 그 아는 걸 행하는 거죠. 이 소크라테스는 인류 서양 철학의 이 흐름에 절대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사상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주의란 무엇이냐? 여기 소피스트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인간이 기준이에요. 그 인간에게 유리하고 인간에게 좋은 게 기준인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은 누구마다 다 다른 거죠. 그리고 각자의 자신의 논변으로 그걸 설득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면 그걸로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쪽의 입장이었던 거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옳은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옳은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옳은 것이라는 걸 찾아서 그걸 알아야 되고 그 알아낸 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소크라테스의 생각이었어요. 당시의 젊은이들에게 이 소크라테스의 생각은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왜 큰 충격을 주냐면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식의 상대주의적인 삶은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뭔가 공허함을 줘요. 내가 왜 사는가?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가? 세상에 옳은 것이란 그럼 하나도 없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거든요. 그 과정에서 소크라테스는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당시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큰 인기를 끌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 기득권 세력들의 입장에선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젊은이들의 인기도 많이 끌고 여러 가지로 위협적으로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를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를 처형할 때 이제 이 유명한 크리톤이라는 이 글에서 이 유명한 이 일화가 나오게 돼요. 소크라테스를 이제 처형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다음날 처형을 하게 되는 순간에 이 크리톤이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소크라테스에게 우리가 너를 탈옥시켜 줄 테니까 여기를 몰래 빠져나가자. 그래서 너가 목숨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런 이유로 죽을 수가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사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여기서 한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 소크라테스가 세 번째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얘기하는 부분. 그렇다면 내 말을 들어보게. 지금 우리가 당국을 설득하여 승낙을 받아보려 하지도 않고 몰래 이곳을 빠져나간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는가? 그것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상대에게 말일세. 그렇다면 우리는 옳다고 동의한 것을 지키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라고 하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복의 크리톤, 국법은 국가와 나 사이의 약속이며 그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일세.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면 그 정당성을 국가에 설득할 수 있어야 하지만 나는 재판을 받기 전 이미 아테네를 떠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러지 않았으면은
이미 국가가 명하는 것은 무엇이거나 따르겠다고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당시 재판을 하기 전에 아테네 재판부가 이거를 하나 소크라테스에게 권했어요. 아테네를 떠난다면 죽이지 않고 풀어주겠다. 가라. 근데 소크라테스가 나는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해버린 거죠. 그래서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이 나왔다고 자기가 떠난다면 자기가 그 재판을 받는다고 했을 땐 그 재판의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었던 건데 이 약속을 어기고 자기가 이걸 떠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원칙을 어기는 게 된다. 따라서 그 원칙을 어기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요 이야기를 이제 후세에 사실상 이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 건데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 구절은 이 크리톤의 이 구절은 나중에 이제 법학 쪽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이 구절은 많이 인용이 됩니다. 이 크리톤의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따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법이 기본적으로 가지고자 하는 목표는 뒤에 법학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정의예요. 정의. 정의인데 그 정의의 실현이 항상 실현되는 게 정의롭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법은 정의의 실현을 그때그때 실현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인 혼란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법원이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 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크리톤의 소크라테스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질서를 유지하는 법의 의미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다. 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악법도 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이 법률가들은 이게 한 적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법적 안정성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그건 맞아요.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다뤄지는 것처럼 그거는 이제 맞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나타나고 나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 이제 우리 언어이해 지문의 단골 출제고 정말 논술에도 또 나오고 면접에도 또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 플라톤이에요. 사실 소크라테스는 처음 이 절대주의를 열었다는 의미랑 저 크리톤의 부분 정도가 이제 좀 시험에 출제될 만한 파트라면 플라톤은 그냥 전부 다가 시험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생각보다 문제 언어이해 지문에서도 되게 많이 출제가 되고요. 선지로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술미학 쪽에서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논술 주제나 나중에 포스트리트 때 면접 보러 갈 때도 제시문에서 또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플라톤을 한번 싹 정리하고 가실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플라톤 사상이 굉장히 독특하고 이 독특한 사상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살아있어요. 이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여기 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고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민주정을 혐오합니다. 이 민주정을 정말 혐오해요. 플라톤은. 그러니까 이 민주정은 플라톤이 생각하기에 이 민주정은 자기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죽게 만든 중우정치 그 자체인 겁니다. 소피스트들이나 판치고 정말 어리석은 대중들이 다수결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정말 그 중우정치 그 자체로서 정말 혐오하는 플라톤에게 가장 혐오하는 정치체제가 바로 이 민주정인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 민주정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바로 철인 군주가 철인이란 뭐냐? 철학자예요. 철학자인 군주가 세상을 다스리는 철인 군주의 정치를 꿈꿉니다. 그런 세상이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 그것은 이제 그 플라톤의 비유 중에 굉장히 유명한 비유죠. 바로 이 동굴의 비유라는 것이 있는데요. 세상에는 진리라는 게 있어요. 플라톤이 얘기하는 진리는 우리가 로고스라고 부르는 놈입니다. 이 진리라는 게 있는데 이 진리를 인간이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 진리에 접근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바로 예술을 통해서 진리에 접근하려고 했다는 거죠.
플라톤이 얘기하는 예술에 통한 진리의 접근은 플라톤의 예술로는 기본적으로 이 미메시스는 우리말로 바꾸면 모방이에요. 이 모방은 뭐냐? 로고스에 대한 모방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고대 시대에 많은 예술가들은 사실 신관이기도 했어요. 보통 주술을 하는 사람들이 예술을 하면서 그게 했는데, 알타미나 동굴벽화나 이런 동굴벽화에 나오는 이런 예술 작품들, 고대 예술 작품들은 거의 점을 치는 과정에서 일종의 제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그런 신관들이 그리는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관들은 주로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의 부족들에서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신관들은 주로 환각제를 먹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신의 뜻을 전달했어요. 왜냐? 맨정신에는 신이랑 접신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엑스타시 상태에 빠져드는 일종의 환각제 같은 거를 먹으면서 신과 접촉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환각 상태에서 신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 신과 접촉한 결과물로서 그려지는 그림, 노래되는 노래, 이것이 예술의 태동이었던 거죠. 근데 그 자체에 대해서 플라톤은 평가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게 이 로고스에 닿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었고, 그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예술이 탄생하게 됐고, 로고스에 대한 미메시스로서의 그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어렴풋이 추측하는 그런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인간의 이성이 더 발전하게 되고 똑똑해지면서 이 진리를 찾는 방식이 예술만의 방식으로 가지 않아도 되도록 인간이 발전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인간이 무엇을 찾게 되냐면 철학이라는 수단을 얻게 됐다라는 거죠. 이 철학은 인간의 오직 그 이성만으로 이 로고스에 닿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데, 이걸 이제 동굴에 비유를 하죠. 여기에 이제 이 로고스라는 것이 있다면 여기에 촛불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돌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 촛불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이 로고스의 모습을 추론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체를 보게 된 자는 평생 그림자에게만 본 사람들에게 탄압받을 수 있음을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철인은 이런 과정에서 이 실체를 보는 사람이 바로 이 철인이고, 이 로고스를 알고 실체를 보는 사람, 이 철인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원자들인 중우들이 아니라 그 팔랑크스에 참여한 소피스트들에게 휘말리는 이 중우, 이 어리석은 대중이 아니라 이 로고스를 알 수 있는 이 인간의 이성의 총체를 갖고 있는 이 철인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플라톤의 정치 사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데 엘리트주의 정치 사상의 뿌리를 이룹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법학 파트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데이제 민주주의의 틀도 사실 이 플라톤주의 정치 사상의 기본적인 틀에 이어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흔히 자유민주주의, 데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플라톤 정치 사상의 틀에서 사실 그 흐름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세계관을 보면은요, 이 플라톤의 세계관이 그대로 여러분들 제가 다음 주 숙제로 내드리긴 하겠지만, 이 플라톤 세계관에 대한 이 설명이 그대로 42페이지에 있는 7에서 9번 문제 그대로 44페이지에 있는 10에서 12번 문제 그대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플라톤 국가에 나와 있는 세계관인데 10에서 12번 문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이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 공부를 하고 10에서 12번 문제를 풀러가면 10에서 12번 문제 되게 어려운 지문이거든요. 근데 풀어보면 굉장히 쉽게 좀 풀어질 겁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을 조금, 왜냐하면 이게 이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인문대 출신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다 밑에 교양처럼 배우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문대 출신들, 특히 국문과 나오신 분들이 이 언어 문제를 내다 보니까 자기가 이걸 잘 알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 약간 이게 전공자들의 착각이죠. 그렇게 문제를 좀 배경 지식을 깔아서 문제를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해놓으시면 이런 지문들이 나왔을 때 문제를 풀기가 조금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플라톤 철학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기 그래서 이 세계관의 틀을 보시면 세상은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플라톤이 보기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상상의 영역. 여기는 정말 닮은 것이 되는 이 상상의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신념의 영역. 여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예요. 지각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있는 것이 이제
일종의 기하학이라던가 이런 수학이라던가 이런 신념의 영역에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만든 학문과 이론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 있는 것이 바로 오성의 영역, 과학의 영역이죠.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 이거는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오직 머릿속에 이성만으로서 우리가 도달을 되는 영역이에요. 오직 이성만으로. 여기가 바로 철학입니다. 여기가 철학이고 이 철학을 하는 사람이 철인이에요. 이 사람이 철인이에요. 그래서 이 이성의 영역을 뚫고 올라간 오직 형이상학적인 이 이성의 영역을 뚫고 올라간 이 철학을 이해한 사람이 철인이 돼서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 이성의 영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 오성의 영역에 있는 영역에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귀족들이 되는 귀족과 전사가 되는 거고 여기 실물의 세계, 신념의 영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생산자가 되고 일반적인 백성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술은 어디로 가느냐? 이 세계, 철학, 이렇게 완전히 꽉 짜여진 이 플라톤의 세계에서 예술은 어디로 가느냐? 예술은 종말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예술의 종말을 선언해요. 요 예술의 종말은 언제 한 번 더 나오냐면 헤겔도 한 번 더 선언합니다. 참 예술의 종말이 그래서 맨날 지문에 되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 예술의 종말을 선언하는 사람이 두 명이 플라톤이 선언하고 헤겔이 선언하는데 정말 아직도 예술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은 계속 예술이 죽었다 하지만 사실 예술이 죽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와 같은 철학 사상과 그 다음에 엘리트주의적인 정치 사상, 그 다음에 세계관, 그리고 계급론, 그 다음에 예술론 이것들은 전부 하나하나가 지문으로 다뤄지고 출제된 적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와 같은 플라톤의 사상은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2단계 상황에서 9시를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늘 이야기를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이어서 가는 게 좋긴 한데 조금 넘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넘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그 플라톤까지 해서 하고 수요일에는 여러분들 숙제를 해오신 거를 보는데 보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어서 가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을 이어는 받았는데 플라톤의 그 약간은 좀 편협하죠. 플라톤이 굉장히 한쪽으로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갔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에 대해서도 예술을 살아남게 할 수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시학에서 나온 카타르시스 같은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정치학적인 면에 있어서도 플라톤보다는 민주정에 대해서 조금은 우호적입니다. 조금은. 물론 그래도 여전히 플라톤의 제자답게 그 철인 군주정을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민주정에 대해서는 조금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스승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지행합일설도 거부하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이어받긴 했지만 좀 많이 좀 다른 면을 또 가지고 있고 그거 자체가 우리가 또 지문으로서 출제가 되는 면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일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수요일 수업 때는 여러분들 그 주제문 그 지문 매핑하기 그 숙제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또 수요일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